네, 그럼 오늘 우리의 건강을 챙겨줄 건강 주치의와 함께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티마 병원 감염내과 홍정민 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감염내과 과장님이시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무척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도 코로나로 문의도 많이 오고 진료도 하러 오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아무래도 이 힘든 계절을 같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선생님도 좀 힘을 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또 준비하고 있나요?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며칠 전부터 있었던 피부 병변이랑 통증으로 봐서는 대상포진으로 진단이 되고 항바이러스 치료하고 진통제 치료하면서 경과를 좀 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호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하면서 경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의 왕이라 불리는 대상포진. 생명을 위협하진 않지만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질환입니다. 어린 시절 수두를 앓은 적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대상포진이 언제든 발병할 수 있다는데요. 발진이 없더라도 감기 기운과 함께 일정 부위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대상포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을 앓는 사람들이 앓지 않는 사람보다 뇌졸중, 심장마비 발병 위험이 훨씬 높다고 하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인 갱년기, 그리고 고령이면서 만성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해야 하는데요. 통증으로 인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상포진. 어떻게 하면 합병증을 예방하고 대상포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보통 감염병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코로나19잖아요. 근데 코로나19 말고도 오늘 주제인 이 대상포진도 혹시 감염병의 일종이라고 봐야 될까요? 보통은 우리가 피부에서 이상이 나타나니까 피부병이라고 생각하시고 진료를 많이 보시는데 실제로 이것은 수도 대상포진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치료의 근간도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이기 때문에 감염병 의사인 제가 보기도 합니다. 아니 사실 대상포진이라는 말은 좀 종종 들어보긴 했지만 나는 평생 안 걸릴 질환이지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하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감염병의 일종이라고 하니까 겁도 좀 나는 게 사실인데 대상포진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수도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처음 걸리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수도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전혀 면역력이 없으신 분들이 대상포진 바이러스 거에 걸리면 수두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수두에 대해서 이겨낼 때쯤 시간이 되면은 그 피부 병변은 없어지고 그렇게 없어진 수두 바이러스는 영영 우리 몸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잠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어느 순간이 돼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면역 기억이 없어지는 경우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기는 병이 대상포진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어릴 때 수두를 앓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수두에 걸리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했었는데 이 수두와는 종류가 다른 건가요? 어떻습니까? 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같지만 네. 병이 생기는 시기가 다른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면역력을 가진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그 병은 수두로 발병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도 대상포진 바이러스 면역력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수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수두를 앓게 되는데 수두는 어릴 적에 알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열이 난다든지 몸이 가렵다든지 특징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고 피부 병변도 아주 특징적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좁쌀 같은 수포가 생겼다가 볼록볼록한 발진이 생겼다가 이후에 그 수포의 발진이 떨어져 나가면서 딱지가 앉았다가 그리고 그것이 조용히 없어지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고 심한 분들은 폐렴까지 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대상포진을 잘 살펴보니까 어떤 계절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일교차가 큰 계절에 대상포진 환자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네. 맞는 말인가요? 실제로 연구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 예. 2011년도에 연구하셨던 내용이 2014년도에 발표된 게 있었습니다. 그때 결과를 보면 달마다 나타나는 수두 발생 비율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특별히 환절기 때 대상포진이 더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실제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걱정인 거죠. 네. 많이 생길 것이다라는. 네. 예. 환절기 때만 많이 생기는 건 아니군요. 근데 저는 사실 대상포진의 이름만 딱 들어도 뭐 최우수상, 금상도 아니고 대상이니까 아니, 포진 중에 대상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게 뭐 통증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사실 잘 감이 안 오거든요. 이게 맞아요. 어느 정도로 아픈 거예요? 병원 찾아오시는 분들께서 제가 치료를 해보면 진통제 한 가지에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진통제를 마약성 진통제까지 섞어서 써도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심하게 앓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요? 네. 그렇구나. 아니 사실 저는 뭐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 아픈 거 진짜 못 참거든요. 조금만 아파도 아 이러는데 혹시 대상포진으로 아파서 죽는 일은 없겠죠, 과장님? 대상포진의 통증은 네. 우리 실제로 사는데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을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건 아니지만 삶의 질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질환이 좀 얼마나 흔한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리나요? 그때 2014년 보고에 보면은 1년 동안 사람들 중에 100명에 1명 정도 1년 동안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네. 50대에서 79세의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100명 중에 2명 정도 대상포진을 앓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실제적으로 와닿게 들어보시면 3분 중에 1분은 평생에 한 번은 대상포진을 아이고. 앓는다.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네. 아직까지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나는 절대 걸리지 말아야지 이 경각심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잘 걸리는 사람이 어떤가요? 대상포진은 우리 몸 안에서 잠자고 있던 바이러스가 활성화돼서 생기는 병이니까 이 활성화를 억제하고 있던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서 대상포진이 잘 생기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병적으로 면역이 떨어지는 병을 갖고 계시거나 네. 우리가 신장이나 간 이식 등을 통해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주 오래전에 수두를 앓아서 면역 기억이 떨어지신 어르신들한테 잘 걸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제 주변에는 예상보다 대상포진을 겪은 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보면은 대체로 좀 몸이 약한 분들,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자주 걸리는 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면역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대응하는 힘을 면역력이라고 하면 그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한테 대상포진이 잘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상포진이라는 게 이제 면역력 저하로 생기는 건지 어떤 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수두가 많이 걸렸던 동네에 어른들은 대상포진에 잘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어른들한테 노출이 되면은 수두는 걸리진 않고 거기에 대한 면역력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걸릴 수 있는 대상포진이 잘 안 걸리게 만드는 방법은 사실 수두 바이러스 자꾸 노출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예측하고 저희가 하는 방법이 예방접종입니다. 네. 아. 그 대상포진 걸린 사람들을 보면 뭐 피부가 좀 울긋불긋하고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수포가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증상이 그럼 다 어느 정도 비슷한가요? 수포가 일어났다가 딱지가 생기고 통증이 있고 이런 건가요? 대상포진은 수두와 다른 점이 몸의 특정 부위에 국한해서 피부 병변이 생긴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우리 몸의 정중선의 한쪽, 그러니까 오른쪽이나 왼쪽의 한쪽에 띠 모양을 형성하는 발진이 생기는 게 특징이고 통증 또한 대상포진의 같은 특징입니다. 발진은 저희가 수두와 비슷하게 수포와 발진과 궤양
그리고 딱지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보통은 한 1, 2주 정도면 딱지가 떨어져 나가고 딱지가 떨어져 나갔던 그 부위에 어떤 분들은 깨끗하게 안 낫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약간 색깔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호전되는데 수개월까지 걸리는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그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이렇게 너무나 많이 고생을 해서 그런지 어떤 병이든 이게 전염이 되는지 감염이 되는지 그게 항상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대상포진은 전염이 되나요? 대상포진으로 전염이 되지는 않고 대상포진에 있던 그 수포 부위에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그게 수두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면 수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굉장히 약한 미숙아나 아니면 수두를 앓으신 적이 없던 임산부 그리고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면서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던 분들은 대상포진 환자와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딱지가 앉기 전에 대상포진 환자분들은 손을 평소에 잘 씻는 것도 수두가 전파되는데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뭐 손을 씻는 거는 대상포진 예방에도 좋고 코로나 예방에도 그렇습니다. 좋으니까 네. 계속해서 잊지 말고 잘 씻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대상포진에 걸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이렇게 살갗에 옷깃만 스쳐도 굉장히 아프다 이런 얘기를 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옷도 갈아입어야죠. 그렇죠. 목욕도 해야죠. 굉장히 스칠 일이 많잖아요. 이 통증이 또 그렇게 오래 가기도 한다면서요. 보통 대상포진이 생겼을 때 통증은 대상포진 발진이 없어지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한 10%에서 15% 분들에게는 대상포진 피부 병변이 없어지고 난 뒤에도 통증이 남기도 합니다. 통증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지속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대상포진의 합병증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네. 환자에게 있어서는 일단은 이게 통증이 너무 문제니까 그렇죠. 통증부터 좀 가라앉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진통제를 써서 치료를 하는 건가요? 대상포진 치료의 근간은 항바이러스제와 진통제가 되게 되는데요. 진통제는 물론 우리가 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약이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면은 대상포진 피부 병변이 진행하는 기간 그리고 통증의 기간, 통증의 강도, 그리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생기는 비율, 신경통이 생겼을 때 통증의 강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진통제도 중요하겠지만 항바이러스 치료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니 그럼 일단 치료를 하면 통증이 사라지긴 사라지는 건데 앞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통증이 뭐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증이 나쁜 점은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은 만성 피로가 올 수도 있고 우울 장애 같은 경우가 생기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계속 조절해 가면서 지내시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이 대상포진이다라는 말은 잘 들어보지 못한 것 네. 같은데 아무래도 면역력이 좀 약해지는 시기에 간혹가다 또 이렇게 대상포진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거나 당뇨 같은 지병이 있는 경우에 이게 치료가 좀 힘들다, 잘 낫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가요? 고령의 분들과 당뇨는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위험을 높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 높일 수 있다고 잘 알려져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대상포진 치료할 때 앞에서 항바이러스제, 약물 치료 이렇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치료가 이게 다 완치가 가능할지 궁금하고요. 약물 치료가 힘들 때는 뭐 다른 치료 방법도 있나요? 우선은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많습니다. 대상포진을 좀 잠재우는 효과도 크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예.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통증 조절하기 위해서 보조제 아니면 연고, 레이저 치료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치료를 잘 받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대상포진이 한번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안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다른 부위에 또 대상포진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대상포진이 걸렸던 분들을 여러 수년간
추적 관찰을 해보면은 대상포진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비율은 우리가 대상포진을 처음 걸린 사람이 한 10분의 1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보통 다른 부위에 대상포진이 생기는 경우가 그래서 있다고 볼 수는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예전에 생겼던 부위에 대상포진이 생겼다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상포진의 가능성보다는 보통 반복하는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이나 접촉성 피부염인가를 먼저 감별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또 몰랐는데 우리 방송국에도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신 또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저는 봤을 때 이제 건강해 보였는데 대상포진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치료를 하더라도 이 신경에 상처가 남아서 신경통으로 좀 계속 고생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것은 10% 정도 환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럼 과장님, 신경통 치료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신경통이 생긴 분들한테는 신경통을 억제시킬 수 있는 약물과 진통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도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은 신경 차단술과 같은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신경통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병이든 합병증이 가장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신경통 말고도 대상포진 어떤 다른 합병증이 또 있을 수 있나요? 네, 눈이나 귀 같은 감각신경계를 침범하는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눈과 귀의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뇌수막염이나 뇌염 같은 질환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이 감각신경뿐만 아니라 운동신경을 침범해서 마비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 발진이 없더라도 감기 기운이 있으면서 일정 부위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면 이게 또 대상포진의 신호일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또 치료를 해야겠죠. 저희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연구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피부를 침범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보통은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크게 활성을 안 하기 때문에 대상포진으로 항바이러스제 치료는 하지는 않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상포진을 먼저 걱정하기보다는 그 통증이 있는 부위에 따라서 적절한 병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슴 부위가 아프면은 심장 쪽 문제가 아닌지, 그리고 옆구리가 아프면 요로결석 같은 게 아니었는지를 먼저 감별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상포진 참 나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역을 좀 지키기도 바쁠 텐데 자꾸 뭐 침범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앞에서 저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뭐 뇌 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제 뇌염이 걸릴 수도 있다 했는데 저는 뇌혈관에 또 침투하면 이게 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대상포진 후에 6개월 동안의 심뇌혈관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전을 알아봤을 텐데 어떤 분들은 그 바이러스가 실제로 동맥벽에서 많이 자라서 그것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이 생긴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기전 때문인 것 같은데 항바이러스제를 치료를 하면 그런 위험은 좀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뇌졸중은 어느 정도 그러면 발생을? 6개월 동안에 일반적인 사람보다 한 30% 정도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안 하면은 2~3배 이상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람마다 치료를 했을 때 낫는 속도가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빨리 낫는데 어떤 사람들은 현저히 낫는 속도가 맞아. 늦을 수가 있어요. 이때 항바이러스제를 좀 오래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보통 항바이러스제 치료는 7일 정도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상 치료를 한다고 해도 이점이 별로 없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네.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뇌를 침범하는 경우나 피부 병변이 좀 특이한 경우에 좀 오래 치료하기는 합니다. 네, 그래요. 다행히 이제 독감 예방 접종처럼 이 대상포진도 예방 접종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방 접종만 하면은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을 권유드리는 분들은 60세 이상의 성인이거나 면역이 약해져 있는 50대 이상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상포진에 잘 걸릴 수도 있고 합병증도 많이 남기 때문으로 그렇게 나이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상포진 접종을 하면은 대상포진이 걸리는 비율은 좀 떨어질 수 있고 걸리더라도 심한 정도가 좀 낮을 수 있고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도 더 적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60세 이상이거나 네. 면역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대상포진 예방 주사를 한번 맞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방 접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건지 궁금하고 또 많은 분들이 주사니까 좀 두려운 마음도 있잖아요.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건지 독감처럼 또 해마다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방접종을 권유드리는 분들은 나이에 따라서 고령 분들에게 권유드리고 있고 약독화 생백신이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다른 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병적으로 면역력이 약하신 분 그리고 활동 결핵이신 분 그리고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투여하는 예방접종을 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이 대상포진으로부터 자유로우시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생활 습관이나 예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상포진의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일단 예방접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간혹 어떤 분들은 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대상포진이 걸려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너무 무리해서 활동하시는 경우에는 면역력이 교란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하게 생활하시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대상포진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역시 코로나19도 그렇고 대상포진도 그렇고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해 주신 홍정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